안녕하세요, 설계쌤입니다. 네, 오늘은 챕터 3죠. 치수기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네, 치수기입에서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기호 같은 것들도 많이 등장하게 되고, 또 치수를 기입하는 방법 같은 이런 명확하게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오늘 강의 한번 잘 보시고 강의 끝난 다음에 그 부분들 한번 암기 잘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시작 한번 해볼까요? 네, 우선 치수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치수. 저희가 치수라고 하면 그냥 어떤 숫자 값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포함되는데 그 외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치수라 하면 치수선, 치수 보조선, 지시선, 화살표 등등등 어떤 기호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치수 수치, 그리고 뭐 주기 이런 등의 요소들과 치수 보조 기호, 아까 말씀드렸던 기호가 등장할 거고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표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하나씩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그냥 말로 하면은 굉장히 종류가 많고 외우기 어려우니까 한번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치수 보조선. 저희가 치수를 기입할 때 가장 많이 기입하게 되는 방법이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보시면은 옆에 선이 두 개가 그려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쪽에 화살표와 함께 선이 또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치수 보조선이란 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에 대한 치수 값을 기입해 놓은 건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그 영역을 그어주는 건데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치수 보조선, 이 두 개의 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나타낸 거야 라고 확실하게 표현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치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나타내고 있는 건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그것이 치수 보조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밑에 이제 치수선이 있는데, 치수선은 이거예요. 숫자 값이 올려져 있는 화살표가 붙은 선 있죠? 네, 이게 이제 치수선이 되는 겁니다. 네, 이게 명확한 치수선이 되는 거고, 그 위에 올라간 게 이제 치수의 수치값 되는 거죠. 옆에 있는 화살표는 치수선은 아니고요. 치수선에 붙는 기호라고 보시면 돼요. 이 화살표는 일반적으로 많이 붙이게 되는데 화살표의 종류도 다양하고 그런 건 나중에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화살표 넘어가고, 그 다음 지시선 한번 봐볼게요. 지시선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 동그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치수를 이렇게 뽑아내 가지고 별도의 표기로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저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치수 보조선 그리고 안에 치수선 그리고 기입 이런 식으로 해줄 수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내부에다가 그리기 좀 어렵다, 혹은 내부에다 기입하면은 좀 혼동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해서 치수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 곳까지 이렇게 빼내서 기입을 해준 거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지시선이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지시선 아까 화살표 이렇게 붙어 있고 선 이게 쭉 나와 있었죠. 선이 가다가 이런 식으로 평평하게 꺾여가지고 그 위에 내용을 적을 수 있게 해주는 형태로 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각각 보시면은 치수 보조선은 뭐 2mm에서 3mm 정도 연장해서 그려야 된다 라든지, 치수 보조선 사이에 치수선을 기입해야 된다 라든지,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치수 보조 기호입니다. 네, 치수 보조 기호 굉장히 문제 자주 등장해요. 저희가 아까 치수 값을 숫자로 10 이렇게만 표현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숫자만 붙여서는 좀 명확하게 표현하기가 어렵다 라고 판단이 되거나, 아니면은 앞에 다른 거를 붙여줌으로써 굳이 여러 군데에다가 치수를 덕지덕지 붙이지 않고 하나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이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좀 참고하라는 느낌으로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치수 값을 보조해주는 기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들 다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생각보다 외우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름부터 한번 봐볼까요? 저희 지름은 딱 이 제도 할 때뿐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많이 써왔던 기호죠. 저희 뭐 과학 시간이라든지 수학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원의 지름을 나타낼 때 앞부분에다가 파이 10 이런 식으로 기호를 붙여서 원의 지름이 10이야 라는 식으로 표현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그 다음 등장하는 반지름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지름은 파이를 붙여주고 반지름은 레이디어스, 반경이니까 r을 붙여주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더라. 자, 그 다음 이제 간단합니다. 파이와 r을 알고 있으면 앞에다가 s를 붙여줬을 때 이거는 9, s가 없으면 1이죠. s가 붙으면 9입니다.
그래서 S파이 혹은 SR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S가 스피어잖아요. 스피어가 이제 영어로 9를 나타내고 있어서 9의 지름이다, 9의 반지름이다,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표기법은 여기까지 그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정사각형 한번 봐볼까요? 제가 아까 이 치수 보조기호를 쓰게 되면 치수를 여러 군데 덕지덕지 붙이지 않고 좀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라고 예시를 들어드렸었는데, 정사각형 있을 때 각각의 부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치수를 다 써가지고 얘가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사각형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사각형 6 하나 써주면은 얘는 한 변의 길이가 다 6mm인 정사각형이구나 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못따기가 뭐냐, 일단 못따기가 뭐냐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금속 같은 걸로 아니면 뭐 다른 재질이어도 각진 부위를 만들게 되면 이 각진 부위가 생각보다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딪히게 되면은 굉장히 아프고요. 기계적인 요소에서도 이런 각져 있는 부분이 직각이면은 서로 맞닿았을 때 상처를 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끝부분을 저희가 이런 식으로 뭉툭하게 잘라주게 되는데, 이걸 못따기라 그래요. 이렇게 잘라낸 느낌으로 하는 게 못따기, 그리고 둥글게 해주면 필렛, 못깎기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잘라낸 못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못따기를 할 때 저희가 좀 한쪽을 기울게 해서 한쪽은 조금 각도가 크고 한쪽은 각도가 좀 작게 이렇게 표현해 줄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그냥 이등변 삼각형으로 각도가 45도 똑같이 이렇게 잘라줄 수도 있게 되는데, 이 두 케이스 중에 45도, 즉 이등변 삼각형으로 따낸 그 경우에 치수 보조기호를 쓸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중입니다. 45도 못따기인 경우, 이 경우에만 저희가 이 부분에다가 각각 이렇게 치수를 넣어서 2mm, 여기도 2mm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C2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C가 참고로 챔퍼라고 해서 못따기를 영어로 표현한 것에 앞 글자 따가지고 약자로 만든 겁니다. C2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게 한 변의 길이가 2mm인 못따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두께입니다. 두께, 저희가 이제 티크니스가 두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앞부분 T만 따온 거예요. 저희가 판때기, 어떤 철판 같은 거를 봤을 때 그 철판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표현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위에 변의 길이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해줄 겁니다. 근데 이제 정면도로만 해도 이제 한 변의 길이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 두께를 나타내려면 측면도를 하나 더 그려야 되는 상황이 올 거예요. 여기에다가 옆에 근데 그 두께 하나만을 표현하기 위해서 측면도 혹은 평면도를 그리는 거는 공간 낭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가 간단하게 안쪽에다가 t는 몇이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값을 적어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측면도나 평면도 이런 추가적인 면도를 그리지 않아도 돼서 투상도를 그릴 때 좀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정면도만 그려주고 주투상도만 그려주고 거기에 T 30, T 5 이런 식으로 값을 써주게 되면은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원호의 길이. 원호는 이제 뒤에서 한 번 더 알아볼 건데, 원호라는 것에 이제 치수를 쓰게 될 때 저희가 지금까지 나왔던 거는 다 앞에다 붙였죠. 근데 얘는 치수 수치값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주는 보조기호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원호의 길이를 나타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괄호를 붙여서 나타낸 이런 치수 수치값, 이거는 정식적인 값이라기보다 참고해라 라고 해서 참고치수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나왔던 사각형과는 다르게 정사각형, 얘는 앞에 붙였었죠. 숫자를 감싸는 사각형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고, 그리고 치수 밑에 이렇게 선을 긋게 되면은 이게 척도가 비례척이 아닌데 표현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카운터 보어와 카운터 싱크의 경우는 저희가 구멍을 나사 머리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팔 때 주로 하게 되는 작업인데, 그런 경우에 그 나사 머리가 들어갈 공간의 구멍을 이런 식으로 팠다, 근데 그것의 지름이 6파이다 혹은 10파이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깊이 값은 나타낼 때 앞에 이렇게 화살표를 붙여준다. 자, 이런 것들 하나하나 보시면은 생각보다 암기하시는 게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근데 효율이 굉장히 좋은 파트거든요. 문제로서 자주 나타나니까 이런 것들 확실히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왔더니 개념 잡기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죠. 치수 보조기호의 S 파이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파이가 지름이었고 S가 스피어 9니까 쉽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히 보고 내려왔습니다. 치수 수치의 표시 방법. 지금까지 저희가 뭐 숫자를 이렇게 쓴다 라고만 했었는데 이 10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밀리미터일 수도 있고 10cm일 수도 있고 10m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 저희가 그냥 10 이렇게 쓰면은 10mm가 되는 겁니다. 10mm가 되는 거고 굳이 뒤에 단위 기호를 붙이지 않고요. 그러면은 무조건 안 써야만 되는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표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센티미터로 표기를 해야 되는 경우, 미터로 표기를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뒤에다가 단위 기호를 붙여줘도 되기는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단위 기호를 붙이지 않고 밀리미터 단위로 우리가 도면을 제작하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각도 치수, 저희가 각도는 뭐 30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 도 뒤에 더 세분화된 분 그리고 초라는 단위를 뒤에다가 더 붙여줄 수도 있더라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수 수치의 소수점은 저희가 점을 찍어서 기존처럼 알고 계시는 대로 소수점 찍어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으로 이제 치수 기입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치수 기입의 원칙. 저희가 도면을 얘기할 때 항상 이제 명심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도면은 저희가 좀 더 고도의 도면이 될수록 항상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에 대비해서 저희가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정해놓은 이유가, 도면을 표시할 때 훨씬 더 이제 복잡해져만 가는 도면을 최대한 그거를 봐야 되는 사용자가 봤을 때 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간결하게 해보자. 근데 이제 우리 맘대로 그냥 간결하게 하면은 보는 사람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 간결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 라는 개념에서 이제 규정이 만들어졌다, 규칙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이 치수 기입의 원칙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사용자가 봤을 때 좀 편해야 된다,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이런저런 규정을 만들어 보자 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보실게요. 대상물의 기능, 제작, 조립 등을 고려하여 치수를 명확히 도면에 지시해야 된다네. 뭐 당연한 얘기고요. 두 번째, 치수는 대상물의 크기, 자세, 위치가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기입해야 된다. 명확히 나타나도록 해줘야 된다는데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것들이 보기로 제시됐을 때 저희가 헷갈릴 이유는 없겠죠. 세 번째, 도면에 나타내는 치수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그 도면에 도시한 대상물의 다듬질 치수를 표시한다. 저희가 제작 과정에서 보면은 가공, 깎아서 절삭해서 만들 수도 있고 주조를 해서 만들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게 될 텐데, 이제 그 가공하는 중간 단계에서 그때마다 이제 치수가 좀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정밀하게 깎게 되면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점점 더 치수가 작아져만 갈 것이고, 그런 과정들이 있을 텐데, 그때 중간 단계의 치수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최종으로 모든 작업을 해내고 나서 연삭도 하고 아니면 표면 처리도 하고 이러고 나서 최종의 치수를 표현해라, 중간 단계를 표현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다음으로, 치수에는 기능상 필요한 경우 치수의 허용한계를 지시한다. 치수의 허용한계, 치수가 어느 정도부터 어느 정도까지는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우리가 인정해 줄게 라는 그런 허용한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치수는 되도록 주투상도에 집중하고, 주투상도라 하면 저희가 주로 정면도 고르게 될 텐데, 그 물체의 가장 특징을 잘 드러나게 하는 면을 저희가 주투상도, 정면도로 고르게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최대한 많은 치수를 다 기입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우겨 넣어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면도에 보이는 것, 주투상도에 나타나 있는 것을 굳이 표현하지 않고 우측면도나 평면도나 이런 데다가 표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정면도, 즉 주투상도만 보고서 우리가 최대한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사용자로서 이제 다양한 면도를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해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주투상도에 최대한 많이 해주라는 거고요. 그리고 중복 기입을 하게 되면 정면도에 나타나서 표현했는데 이제 우측면도에 나타나 있다고 표기된 거를 또 표현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치수가 여러 개 표기가 돼 있으면은 이제 도면 자체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중복은 없이 적게
표현하자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치수는 되도록 계산해서 구할 수 없도록 바로 알 수 있도록 기입을 해줘야 되고요. 치수는 필요에 따라 기준으로 하는 점, 선 또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기입한다. 관련되는 치수는 되도록 한 곳에 모아서 기입한다. 예를 들어 형상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쪽 부분은 정면에다 하고 다른 부분은 또 여기 뭐 평면에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모아서 해달라는 거고요. 되도록 공정마다 배열을 분리하여 기입한다. 치수 중 참고 치수에 대해서는 치수 수치 아까 봤죠? 치수값 앞뒤에다가 괄호 붙이는 거. 자, 이런 식으로 꼭 표시를 해줘야 된다. 이것도 이제 다 한 번씩 읽어보시고 암기를 해주시면 좋은 부분인데, 정확하게 처음부터 다 하나하나 외우겠다라는 느낌보다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었나, 사용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고, 그리고 문제를 풀 때도 저희가 이 모든 걸 명확히 외워서 풀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게 방향성을 알고 있으면, 사용자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좀 편리하니까 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면, 문제에 제시된 그 지문들을 보고서, 보기들을 보고서도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개념 잡기 문제입니다. 치수 기입의 원칙 방금 봤죠?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보고 있어요. 1번 치수는 되도록 주투상도에 집중한다. 이거 말씀드렸죠. 맞는 얘기고요. 중복 기입 하지 말라 그랬죠. 각 투상도에 고르게 치수기입, 주투상도에 집중해달라고 했습니다. 일단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관련되는 치수 모아서 해달라. 맞고, 치수는 되도록 공정마다 배열을 분리하여 기입한다. 맞죠. 공정마다 좀 나눠서 해주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확인하고 넘어가실게요.